네, 이어서 회사 분석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회사 분석을 하시면서 정성껏 살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채권의 발행 조건을 기록해 놓은 이른바 카비넌트입니다. 이 자본시장에서는 돈을 가진 자가 거래소의 우선적인 권리를 갖죠. 이 채권 계약 조항 역시 채권 매수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요구사항을 적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채권의 계약 조건에 어긋나는 행동을 만약에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기업이 했다면 채권의 보유자는 즉각 채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무척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심지어 분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카비넌트에 이 부채 자본 비율이 일정 부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전액 상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채무자가 장세가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잘 안 돼서 자본금을 몽땅 까먹었어요. 그러면 전액 상환 조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겠습니까? 자본금 다 까먹고 있는 마당에 내줄 돈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이 회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일을 꾸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채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감가상각을 좀 변환시킨다든지 이자 비용의 자본화를 통해서 합법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맞추려 할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채권 계약서를 잘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설명되죠. 모든 회사를 다 면밀하게 관찰하실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코스닥 회사에 투자할 때 특히 신용 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회사라면 반드시 카비넌트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의 계약 조항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주석사항이라는 곳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석사항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주석사항이라는 것은요, 회계의 고수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카비넌트가 이 채권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A 회사의 부채 자본 비율이 50%였어요. 이걸 확인하고 B라는 투자자가 A 회사의 채권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회사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B등급이었는데 이 회사가 또다시 자금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부채 비율이 200%가 됐다면요. 그래서 신용등급마저 더블 B등급으로 하락했다면요. 투자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툭하면 유증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고, 채권 발행 후에 갑자기 배당금을 화끈하게 늘려서 역시 회사의 본질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와의 M&A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LBO, 그러니까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이었다면 엄청난 채권이 발행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투자를 위해 계산했던 위험 수준보다도 위험이 커질 수 있겠죠. 이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투자를 받는 입장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이나 이 둘 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저런 제한 요소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자, 보통 계약 조건에는 재무 비율이라든지 혹은 재무자표서의 어떤 특정한 아이템으로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 자본 비율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자 보상 배율은 어느 정도로 맞춰놔야만 한다든지, 혹은 유동비 또는 운전자본, 이런 것들을 얼마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본금을 얼마 이상으로 항상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인 제한, 어떤 객관적인 아이템으로 딱 부러지게 제한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를 분석할 때 단지 채권에 대한 가치 분석,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계약 조건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먼저 원인부터 살펴야 그로 인한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이자 보상 배율로 기준을 정해놓은 회사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회사에 근데 할인채가 잔뜩 발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할인채에 대해서는 배우셨죠? 할인채는 중간에 이자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동안 이자 보상 배율은 매우 모범적인 수치로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 보상 배율이 이게 기준인데 요걸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 회사 좀 구린내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카비넌트에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추가적인 배당을 할 수 없다. 돈 갚기 전에는 추가적인 배당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요. 그 회사는 돈을 잘 벌어도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없죠. 그러면 그 회사의 이익이 커져도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석사항에 있는 채권 계약 조항만 잘 분석하셔도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적 도움을 주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